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3강, 한국사 현대사 특강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강은 실시간으로 한다고 아까 선생님이 카톡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더 그래도 좀 편하게 수업을 제공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갈 길이 머니까 잡소리 안 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저께까지 배웠던 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한도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완전히 남북이 갈리게 됐어요.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다음에 볼 건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일을 했고 북한은 북한대로 어떠한 일을 했으며 6.25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고 그리고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일, 대한민국 정부의 활동, 그 다음에 6.25 전쟁의 이유와 전개 과정 및 영향까지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업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래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것들을 좀 상기시켜 보면 50총선거로 인해서 결국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유엔감시단 아래 선거가 진행됐고 그래서 나타났던 게 재헌국회예요. 국민투표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됐고 그 구성된 국회의원들 통해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접선거와 직접선거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는데 왜 구분해야 되냐면 이것까지 끝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부분에서 이 간접선거, 직접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간접선거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다음에 그 국회의원끼리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게 간접선거고 직접선거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거예요. 현재는 직접 선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재헌국회가 생겼을 당시, 그러니까 50총선거 때는 국회의원을 뽑는 건 직접 선거로 실시가 됐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뽑혀진 상태에서 그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던 게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듭니다. 우리 다 알죠? 헌법 1항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1항과 1조 2항의 내용이죠. 좀 무슨 토시 하나 안 틀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 재헌 헌법을 초대 헌법을 만듭니다. 이때 활동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 큰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청산하려고 했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메가더 포고문 때문에 친일파를 바로 청산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 미군정이 그렇게 가로막아서. 왜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그 덕분에 반민특위라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래서 친일파 친일 행정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재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아쉽게도 이게 좀 실패로 돌아가요. 가장 큰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이때 당시 이제 반민특위는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뭐랄까 이때 당시의 상황이 완전 반일 감정 그리고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사상이 많아졌어요. 이념 싸움이 더 심해졌던 거야. 특히 아직 남한은 아직도 이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반민특위를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 다 때려잡으면 공산주의 누가 막을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민특위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결국 경찰력을 동원해서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반민특위를 해산시킵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기 역사의 가장 큰 뼈아픈 단점이죠. 약간 이제 눈앞의 적 때문에 당장 내 자신의 썩어지는 그런 살은 무시한 채 눈앞의 싸움에만 급급했던 그런 초기 정권의 모습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고 그 청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친일파의 자손들은
조금 더 떵떵거리고 사는 삶이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는 실패로 돌아가고, 어쨌든 반민특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농지개혁법이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 아직도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10학년 친구들. 1910년에 토지주서 사업,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산미증식 계획 때문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다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화전민으로 하거나 땅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 했었죠. 이게 지금이라고 바뀌었을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농지를 소작농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땅을 사서 농사할 수 있게끔 농지개혁법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을 통해서 토지를 분배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유상매수라는 것은 돈 주고 판 다음에 돈 주고 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돈 가진 사람들이 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지주 소작제, 소작농들이 거의 소멸이 됐고 농민들이 자기의 땅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반민특위 친일파 애들 제대로 청산 못했다고 했잖아. 그럼 결국 돈 가진 놈이 땅을 갖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면서 그때 당시 돈 가지고 있던 애들은 친일파 애들이고 또 땅을 많이 갖고 있던 친일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땅이라고 자기 친일파가 돈 주고 그 땅 사버리면 친일파 땅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토지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약간의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초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알겠죠? 반민특위와 농지개혁. 알겠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북한 애들은 북한에서도 정권이 수립이 됐었다고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1946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그 아래 계속해서 국가적인 활동들을 했다고 하는데 얘네도 토지개혁을 실시해요. 근데 얘네는 공산주의적 개념이 있다 보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토지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무상몰수는 뭐냐? 돈 안 주고 땅 그냥 다 뺏는 거야. 국가 걸로. 그 다음에 국가가 균일하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친일파 청산이 돼요. 그리고 친일파가 갖고 있던 땅을 가져다가 농민들한테 나눠주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야 진짜 대한민국은 못 살고 잘못했고 북한은 잘했냐? 이게 아니라 북한은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공산주의화. 그 화를 위해서는 친일파 빨리 없애고 백성들의 국민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일념 공산주의 일념 하나에 이런 토지개혁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이념이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는 이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생활과 윤리를 배울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잠깐 배우는데 아무튼 그 개념과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통해서 토지개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했던 일과 북한이 했던 일들을 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48년에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이제 남북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일단 김일성 체제 아래 빠르게 공산주의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가 시작되니까 소련의 지령을 받아서 북한은 남한도 공산주의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은 요새는 북한 사람 아니에요. 그 북한 표현에서 남한 쪽에 공산당을 운영하던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남조선, 남노당, 조선 남한 노동당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활동하면서 북한하고 연계하고 테러 일으키고 시위 일으키고 이러면서 조금 남북의 경쟁 상황이 극대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냉전이라고 해서 소련과 미국의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국지전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48년 이후부터 6.25 직전까지. 국지전이라는 건 뭐냐? 소규모 전투야. 소규모 전투. 그러니까 요 동네, 저 동네, 저 산, 이 산에서 조금씩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야. 이렇게 되게 혼란한 상황에서 곧 있으면 전쟁이 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 6.25가 발발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는 선언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치슨 선언이에요. 이 에치슨 선언은 뭐냐면 미국의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하나 발표를 했던 거야. 뭐냐면 공산주의와 싸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방어선은 요거다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알류산 열도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그거요. 뭐 알류산 열도가 어디고 스칸디아 반도가 어디예요라고 하면 알류산 열도는 알래스카 밑쪽부터, 알래스카는 어딘지 알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저기 북유럽까지.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근데 그 선 아래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미국이 방위하겠다는 방어선을 그은 거야, 미국이. 근데 문제는 이 방어선에 대한민국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썰도 되게 많고. 근데 어쨌든 뭔가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 설마 소련이 치겠어 하는 마음도, 이런 안일함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상황을 빌미를 줘서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요 에치슨 선언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에치슨 선언이 발표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자유주의 진영을 치기 위한 움직임들이 되게 많다는 보고들이 이때 미국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특히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은 예전부터 김일성을 중심으로 남한과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을 엄청 많이 찾아가요. 전쟁 직전까지. 그래서 실제로 전쟁 직전에 스탈린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 지원받는 건 지금 영상으로 한번 틀어줄게요. 스탈린은 북한의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0대 등 무기를 지원하였다. 자,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건 뭐냐면, 전쟁 직전에 스탈린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싸워도 되겠다라는 승인을 받고, 소련의 승인을 시작으로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상황 자체가 전쟁이 곧 일어날 상황이었잖아.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냐? 그건 좀 애매해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이런 북한의 이동이나 세계 정세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위기감을 갖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6.25,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지는 달 6월 초반에 각 사단의, 전방 사단의 지휘관들을 싹 바꿔버려요. 그럼 무슨 말이냐? 국지전을 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싹 신빙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거기다 더 대박인 건 전쟁이 벌어지기 이틀 전 6월 23일 날 국군 장병의 3분의 1을 휴가 보내거나 외출을 보내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선생님이 그냥 한 가지 의심이에요.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스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모든 상황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일단은 이미 전쟁을 준비를 48년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어. 근데 더 웃긴 건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해. 우리나라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하지만 일단 장비 자체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어요. 일단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탱크와 비행기 뭐 할 것 없이 다 지원받습니다. 여기 지금 나올 거예요, 영상 그래프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반면에 뭐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요. 비행기도 훈련기 하나 있나? 그냥 총하고 사람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탱크로 밀고 오는 북한군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대전을 뺏긴 다음에 2달도 안 돼서 낙동강 이남으로 우리가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부산을 수도로 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몇 달간 계속해서 낙동강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의 반전을 맞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유엔군이 참전한 이 힘을 바탕으로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이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압록강까지 직격하게 되죠. 근데 이거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면은 좀 입 아프니까 우리 영상 보고 와서 6.25 전쟁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보, 눈 좀 떠봐요. 무슨 일이 났나 봐요. 이 꼭두 새벽에 일은 무슨 일? 이 소리 안 들려요? 아무래도 뭔 일이 난 것 같다니까요. 정말 전쟁 난 거 아니야? 아이고, 어떡해요? 뭐 괜찮겠지. 우리 국군이 가만히 있겠어? 거기 전술은 어떤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태클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요? 여기 임시수용소에서 지내니 몸이 낫지를 않는군.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국군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나저나 물 좀 구해 올게요. 오늘은 또 얼마나 줄을 서야 할지. 당신이 고생이군.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자, 영상 잘 봤죠? 6.25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결국 끝이 나요. 그래서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이 전쟁의 아픔까지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6.25 전쟁은 우리나라끼리 우리나라 안에서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이념 하나 때문에 총칼로 싸우다가 민간인도 많이 죽고 군인도 많이 죽고 정말 죽지 않아도 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산업시설들이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쟁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해체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전쟁 때, 이 6.25 전쟁 때 한국, 북한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많은 곳들이 황폐화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미군이 폭격을 해요. 그 폭격을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평양 시민 머리에 10발씩 폭탄이 떨어졌다고 해. 그때 당시 평양 시민이 100만이 조금 안 됐나? 그랬다고 하거든. 그러면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이 6.25 전쟁이 끔찍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얘기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이 저 전쟁의 아픔을 해결하려면 적어도 한 세기가 지나야 된다. 한 세기라는 것은 100년이야. 100년이 지나도 복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피폐한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알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전쟁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휴전 상태로 아직까지도 저기 전방에서는 지뢰가 깔려 있고 아직까지도 이산가족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알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북한한테 또 전쟁을 당하면 어떨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이때 체결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좀 길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선생님이 그 스킵하고 영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수업이 짧아졌는데 오늘 봤던 건 뭐냐면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반민특위와 농지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북한과 남한의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그것이 6.25 전쟁으로 터졌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은 채 6.25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독립을 하지 못했고 외세에 대한 이런 시달림과 또 이념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 아픔을 해결해 나가는,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는 내용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 이 독재 정권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